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운덕에서 1986년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999년도와 2002년 두 번의 탈북을 한 김은주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의 구성원으로서 또 활동하고 있고, 북한 연구소에서 국제활동팀 멤버로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과 연결되었다면,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항상 기꺼이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정착 한 5년 될 즈음에 11살의 유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나왔고, 지금은 프랑스어 포함해서 8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쓸 때는 사실 제가 북한 인권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알아가고 있던 중이었고, 다만 제가 겪었던 과거들이, 그 아픔들이 아직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 그리고 또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민들에게는 현재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한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책을 썼고 계속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이죠. 그 시기에 못 사는구나, 우리가 못 사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북한은 왜 학생들이 다 줄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등교하고 하교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6월이었을까요? 이제 학급 학생들이랑 같이 하교를 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띵 하면서 이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가만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머리에 이제 떠올랐던 생각이,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지금 못 먹어서 이러는구나. 그거를 그때 이제 느꼈던 거죠. 근데 11살도 아니고 아마 10살, 9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죽 딱 4그릇이 있는데 어느 하나 많지가 않았어요. 아빠 거도 엄마 거도 언니 거도 제 거도 똑같이 담아놨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제 먼저 도착한 사람이 가장 많아 보이는 걸 골라서 먹고, 또 어린 나이에 그거를 다 먹어도 성이 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죽그릇에도 이제 손을 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며칠 지나서 알게 됐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죽은 제가 입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죽을 이제 하면 죽이 삭아서 이렇게 딱 먹은 게, 훔쳐 먹은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죽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잘 못 가고, 진짜 그 당시에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총성을 울려라 라고 이제 얘기할 시기랑 이제 비슷한데, 이유가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훔치기도 하고, 진짜 옥수수 30kg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별의별 범죄가, 경제범죄, 정치범죄도 있었죠. 북한에서 말하는 건 사실 정치범이지만 실제로 생존범죄인 것들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개 처형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저도 9살 때 이제 공개 처형을 처음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제사상에서 저희 아빠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였던 분이 아빠 제사상 음식을 훔쳐 먹기도 했고, 근데 그분도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나무관도 없어서 그냥 새끼 자루에 둘둘둘 말려가지고 땅에 묻히셨거든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 죽음은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게 누가 죽어나고 빈집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때 뭐 집 한 채로 두부 한 모 못 바꿔 먹는다 이런 말을 쉽게 했고, 또 사람들이 산 사람부터 살고 보자 라고 하면서 저희 아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묘비를 광목으로 해서 해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일 못 가고 강목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뭐 엄마도 그랬고 저도 그렇지만 분노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러려니 사람들이 산 사람부터 살고 보자. 저희 아빠 묘비라서 제가 못 훔쳤겠지, 저희 아빠가 아니었으면 제가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옥수수 하나 훔치려다가 군인의 총에 맞아서 병신이 되는, 진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운이 안 좋으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뭐 북한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하려고 하면 또 그들에게도 이제 뒤에서 총이 이제 발사되기도 하고 공개 처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북한 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왜 군인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북한 군인의 총구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있었어요. 탈북하는 사람들을 쏘고, 옥수수 훔치는 사람을 쏘고, 살기 위해서 잘못을 소잡아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개 처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빠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죽는구나.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뭐 내 차례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서를 쓰고 뭐 죽을 고비를 지나서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온 후에 이제 그 꽃제비 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정말 한 뭐 4, 5살 짜리부터 좀 할머니들까지, 뭐 노제비라고 하잖아요. 주로 꽃제비 하면 아이들을 얘기를 하지만 집 없이 그냥 떠도는 노인들도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서너 살짜리부터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들까지 장마당에서, 역전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어른들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한 거라면 가끔 보면 이제 막 4살 돼 보이는 작은 애들이 정말 그 영상에서처럼 실제로 곡수오리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남의 손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가끔 어떤 날에는 애가 이제 저기서 자고 있나 싶으면 며칠 지나도 미동이어서 결국은 아, 죽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을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때 당시 이제 17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5살 여자아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하다 보니 뭐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갖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그 친구도 병에 걸렸었나 봐요. 몸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이 몸에 있는 이들이 밖으로 이제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까이는 이제 못 가고 그 옆에서 그냥 아이고 쟤 곧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서 있어야 되는데, 또 한 이틀, 3일 지나서 되게 밝은 모습으로 그 친구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애를 어떤 남자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마당의 사람들이랑 꽃제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의 시선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착취를 당한 거죠. 15살짜리가 그 남자한테 끌려갔는지, 뭐 자신이 뭐 좋아서 따라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떠올려 보면 그 웃는 그 애 모습이 결국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자기가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 웃었던, 그냥 한 끼 얻어먹고 두 끼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애 모습이 떠올라서 되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애들이 지금은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꽃제비들 중에서도 특히 그런 여아들의 경우는 진짜 랜덤 패신저들한테 그냥 아무나한테 쉽게 성적으로든 다양한 면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본인은 정작 무슨 상황이 자신한테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고 저도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훔쳐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저 12살, 11살 때 이제 등에다 나무를 가득 지고 장마당에 내려오면 엄마가 저를 앞에 앉혔어요. 제일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가격이라도 덜 깎겠지. 그런데 뭐 다들 살기 힘드니까 다 이제 깎는 거고 헐값에 힘들게 메고 내려왔지만 헐값에 그냥 팔고 음식이랑 이제 바꿔 먹기도 하고 산에서 자고 역전에서 자고 뭐 아파트 계단에서도 자고 다리 밑에서도 자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뭐 엄청 뭐 바득바득 한다기보다는 그 이 배고픔 때문에 뭐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컸다기보다는 오히려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버티고 그 1년 정도의 꽃제비 생활을 해왔던 것 같은데 다 불쌍하죠. 다 불쌍한데 그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어떤 애들은 부모가 실종됐거나 어떤 애들은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떤 애들은 부모를 두고 본인이 뛰쳐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애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애들이 죽거나 뭐 하면 방치를 정권 차원에서는 방치를 하거나 보기 싫다고 아이들을 잡아들였죠. 그러면 아이들 수영하는 그런 곳에 아이들이 가면 그곳을 죽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애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이제 도망쳐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꽃제비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상무들이 나와서 꽃제비 아이들을 잡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용시설에서는 영양이 당연히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노동도 시키는데 문제는 한 미생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정년병이 돌면 애들이 그냥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든 그런데 잡히지 않고 이런 장마당 역전에서 스스로 심지어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생존하려고 정말 아등바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살아갔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었고요. 꽃제비들이 가장 힘든 게 겨울이에요. 뭐 농작물 훔쳐 먹을 것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나무를 지어다가 이제 장마당에서 팔기도 했는데 눈이 덮이면 나무 하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춥죠. 그래서 밖에서 생존하는 게 이제 너무 춥고. 그래서 꽃제비 아이들도 겨울에 많이 죽었어요. 동사죠. 영양 상태 안 좋은데 따뜻한 옷도 없고, 몸 누일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사와 이제 영양 실조와 이게 동사가 이제 겹친 그런 죽음인데,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겨울이 되니까 이제 훔쳐 먹을 것도 어디에 가서 나무 할 걸도,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엄마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게 중국에 가면 사탕 과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중국 가면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이렇게 이제 들어서 그러면 강을 건너자, 탈북하자. 엄마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자. 정말 딱 이 얘기를 하셨고 언니와 저를 데리고 탈북하기로 결심을 했죠. 사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느낄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그랬거든요. 정말 어디 가서 옥수수 하나 뭐 훔쳐 오신다고. 그때 당시에는 훔쳐야만 살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정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정말 하지 말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있으면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아빠가 1월 20일이라는 화학 공장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 공장은 아빠가
군을 제대하면서 북한 정권이 무리 배치로 그 아우지라고 하죠. 그 곳에 이제 보냄으로 인해서 그 직장을 얻게 된 거지 신분이 뭐 안 좋거나 이렇지는 않았고요. 그곳에서 쭉 이제 일을 해오신 건데 직장에 나가봤자 이제 배급은 안 나오고 근데 고지식 하다 보니 어디 가서 뭘 훔쳐오지는 못하시고 그래서 약간 무책임한 남편이자 가장이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 원망하셨죠. 어떻게 옥수수 하나 못 훔쳐오시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오셨는데 그 가을이었어요. 근데 외투를 안 입고 내복만 입고 집에 오신 거예요. 얼굴에 멍들어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구박하시니까 옥수수 하나 훔치러 갔다가 훔치지는 못하시고 들켜가지고 매를 맞고 외투는 그냥 이제 뺏기고 온 거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영양이 안 좋으니까 다양한 잡병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북한에서는 죽기 전에 산 사람이랑 정을 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아빠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입학하는 첫날에 이제 가방을 메고 가려고 봤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빠가 제 가방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져가서 음식이랑 바꿔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엄마가 이제 직장 회사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저희 집이 정말 그 부엌 마루까지 뜯어 갔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는 거, 완전 다 털린 거예요. 누굴까? 이거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빠가 들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빠가 나 정말 뛰어야 벼르시지 어딜 가겠어요. 장마당으로 갔더니 아니나 거기서 그걸 팔고 본인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막 때리고 막 끌고 오다시피 해서 이제 집에 이제 데려오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해 가을에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 먹어도 성이 안 차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저녁에 죽을 드렸는데 한 2숟갈 정도인가 먹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숨은 있기는 한데 들숨만 쉬고 눈동자가 이제 굳어 있고 그래서 엄마가 하순 아버지 하면서 언니가 화순이거든요. 막 때렸는데도 못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물론 죽음이 허다한 것도 있고 누구나 죽고 뭐 아빠가 조금 먼저 갔을 뿐이지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슬퍼하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빠에 대한 이제 원망도 되게 컸죠. 오로지 이제 자기 먹겠다고 책가방 내다 팔고 자기 집을 자기가 털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이. 근데 이제 그 미움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아, 우리 아빠도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정말 뭐 일주일 굶고 나서 먹은 게 생기면 가족이랑 나누고 아내랑 나누고 자식과 나누겠지만 이 배고픔이 1년, 2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 오로지 그 생존 본능 자기 입 밖에 이제 생각을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죠. 오랜 장기 그 기근에. 저희 아빠도 사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빠를 이해하고 미안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 아빠 전후로 해서 1년 사이에 2분 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게 할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되게 높은 군 간부였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군 간부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김일성 고향인 만경대에서 만경대 칠골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청진에서 아빠랑 선을 보고 아빠가 아우지로 무리 배치당하면서 엄마도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 쭉쭉 미끄러져서 이제 은덕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삶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고지식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가 겨울에 그 다리를 건너시다가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웅덩이에 껴가지고 이제 다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을 못 하시고 불과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처럼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연이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뭐 한 몇 달 지나서 들었어요. 편지가 왔나 어떻게 해서. 근데 그것도 또 한참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묘소를 못 찾아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를.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어 할 줄도 모르고 지리도 몰라요. 근데 다만 이제 먹을 게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제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총에 맞아 죽자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 전날부터 그 두만강 바로 옆에 있는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얼마의 간격을 두고 순찰을 하는지, 그리고 새벽 시간에 가장 피곤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이제 도망치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건너는 사람은 있는지, 강은 잘 얼었는지 이제 일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제 보다가 새벽이 되고 순찰하는 군인이 딱 지나간 다음에 무작정 강에 이제 얼어붙은 두만강에 이제 들어섰는데, 엄마가 제일 앞에서 가고 언니가 두 번째로 뒤따르고 제가 어쨌든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꽁꽁 언 그 얼음 강 위에 눈보라가 치니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정말 그게 뭐 감각적으로는 몇 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앞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느리게 이제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엄마만 가거나 엄마 언니만 가고 나만 잡히는 거 아닌가, 이제 뒤에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강을 건넜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큰 강을 건너고 나니까 또 작은 그 시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이게 강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저를 앞장 세우시더라고요. 가면 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제가 앞에 서서 이제 가는데 몇 걸음 걷다가 이제 한 중간쯤 왔는데 얼음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았냐고.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발이 땅에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깊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다 같이 얼음을 와장와장 깨면서 그 강을 건넜고, 그날은 이제 산에서 옷을 말리고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중국에 왔으니 어쨌든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무작정 문을 두드리고 구걸하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강을 건널 때는 이러다 잡히겠구나, 이러다 나만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는 왜 나를 전혀 정말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약간 엄마가 그때가 엄마가 약간 무섭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강을 건너고야 말겠다는 그 도끼를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자식 보지도 않고 건너고, 근데 그때는 약간 각자 도생이었어요. 누구라도 살아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근데 진짜 그 강 건너는 순간에 엄마의 그런 뭐 강인함일 수도 있고 그런 약간 그 무서운 면을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바로 중국 음력설 지난 다음 날이어가지고 중국인들은 설날 음식을 엄청 많이 해놓잖아요. 정말 풍성하게 음식을 내주더라고요. 그때 건두부 볶음도 처음 먹어봤어요. 계란볶음 이런 거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이건 뭐지 하면 신기하면, 근데 진짜 밥도 하얀 쌀밥을 다라라고 그러죠. 이런 데다 이렇게 이제 퍼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있는 힘껏 배를 채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인심을 베풀어서 밥을 내주시고 하는 말이 다 먹고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그냥 나왔죠. 나와서 정처 없이 산을 건너고 하다가 산을 이렇게 무서우니까 산을 이제
산을 타기는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길을 따라서 걷자라고 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밤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그냥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차가 이제 라이트를 켜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보면서 물론 각자 생각한 거예요. 뭐 논의하거나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 그 차 불빛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숨어야 되나? 아니면 태연하게 그냥 걸어가야 되나? 이 온갖 생각을 이제 그 순간에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차가 정말 빠르게 저 옆에 와가지고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고 속도를 늦추더니 갑자기 저희 언니를 낚아챘어요, 차. 근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차를 세우고 말부터 걸었을 텐데 언니를 그냥 낚아채니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제가 언니를 잡고 매달렸어요. 근데 이게 차가 속도를 내니까 이제 따라를 못 가겠는 거죠. 그렇게 언니가 이제 차에 납치되고 언니가 당시 14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에 그 길에 버려졌어요. 근데 저희는 언니가 일단 차에 태워서 납치돼서 갔으니까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언니가 풀려난다면 우리를 분명히 찾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그 위치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언니랑 헤어진 곳에서. 다행히 그 옆에 이제 공사장이 하나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그게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침 일찍 아마 새벽에 언니 찾으러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눈을 떠서 나가보니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이제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일을 당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 언니 셋이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도 차마 이거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의 경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언니의 아픔이니까 말을 꺼낼 수도 없었고 언니한테 말을 해도 돼?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책에 안 썼는데 제가 23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이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기회가 이제 생겨가지고 용기 내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우리 그때 이야기 이제 해도 돼? 라고 했더니 저희 언니가 정말 쿨하게 난 괜찮아 이런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 언니 괜찮다 저렇게 씩씩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언니는 당사자니까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계속 안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언니가 그거를 뭐 극복했다기보다는 그것부터 스스로 벗어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언니의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걸 더 이제 오래 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탈북 여성들이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또 엄마가 나중에 정말 인심 좋아 보이는 또 길을 가다가 인심 좋아 보이는 이제 여자분을 만났는데 결국은 인신매매범이어서 저희를 이제 2,000위안에 정말 그 당시 뭐 30만 원 정도 한국 돈에 이제 엄마를 중국 한족에게 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착취와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북한 인권 활동을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계속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했던 이야기도 20년 넘게 지나서 용기 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날이었어요. 그게 정말 먹을 게 풍성하다는 그 중국 땅을 밟은 첫날 저희가 겪은
고통이었고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고 이제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이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 또 그냥 계속 길을 따라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어를 하시는 조선족을 만나왔는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 따라서 그분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엄마가 이렇게 중국어도 못하고 두 딸 데리고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차라리 시집을 가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줄 수 있고 나중에 호적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뭐 유일하게 조언을 들은 게 그거고 그래서 시집 가는 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팔려가는 건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며칠 지나고 나서 막 중국어 하는 막 시커먼 중국 한쪽 2명이 와가지고 그 여자랑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씌워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돈이 무슨 우리를 사는 돈인 줄은 생각도, 왜냐면 사람을 돈으로 이제 사고 판다는 거에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행위인지 정말 눈치도 못 챘어요. 그리고 우리랑 이제 엄마랑 살 남자라고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남자 2명을 이제 엄마랑 저희가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갔더니 정말 북한에서도 보지 못한 초가집이 즐비한, 그 볕단으로 그 지붕을 만든 초가집이 즐비한 시골, 깡시골로 갔고 거기엔 조선족 1명 안 살더라고요. 근데 그 한족 남자가 저희 엄마를 사온 이유는 아들을 이제 낳고 싶어서 이제 사온 거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자기 이름 섭자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자기 가족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1년 정도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약간 쓸모없다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인지 막 폭력도 휘두르고, 뭐 저희가 이제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잠깐 TV 보면 전기세 나간다고 막 TV 못 보게 윽박지르고 TV 막 끄고 동네 애들이랑 놀아도 막 뭐라 그랬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노는 게 좋을 때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온 거지 이런 말도 이제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도 막 싸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막 그냥 당하고 있는 성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어느 날 엄마가 가겠다고 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그냥 갈게. 그랬더니 그때 너네를 2,000위안 주고 사왔으니까 그 돈을 갚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그 집에서 살면서 진짜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 하고 가을에는 가을거지 하고 겨울엔 또 산에 가서 땔감을 해요. 그걸 많이 하면 팔기도 하고 당연히 집에서 쓰는 것도 하고. 그 1년 내내 일했지만 받은 돈이 일전 한 푼 없었거든요. 어디서 2,000위안을 저희가 그걸 갚고 가나요? 그래서 못 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결심하고 도망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을 걸어서 가다가 길에서는 또 위험하니까 산에서 이렇게 엄마가 한참 저희 셋이 앉아있다가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자. 너무 막막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북한에서 온 거지란 말 듣고 막 맞고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제 또 중국에서 어떤 삶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니 용기도 없었고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엄마를 명령을 따랐거든요. 꽃제비 할 때도 그렇고 탈북할 때도 그렇고 그날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엄마 따라서 제 발로 그 집에 돌아갔죠. 그때부터는 더 했어요. 왜냐하면 도망쳤다 지발로 들어왔으니 뭐 이제는 풀어놔도 되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이제 대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생기고 한 1년쯤 됐을 때 동생 막 돌될 즈음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중국이 공안이 자주 왔었어요.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럴 때 되면 앞 동네에서 전화가 와요. 차가 지나갔다. 밤에라도
마지막 제일 끝집이 다행히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집에서 전화 왔다 차가 지나갔다 이러면 막 산으로 도망치고, 개가 짖으면 밤 새벽 2시 3시건 또 맨발로 뛰어나가고, 이런 삶을 살던 와중에 그날 밤은 중국 공안이 이 라이트도 안 켜고 정말 개 한 마리 안 짖고 딱 저희 문 앞에 와서 똑똑 두드릴 때까지 저희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그냥 도간에 둔 쥐처럼 셋이 그냥 잡혀가지고 강제 북송이 되었는데, 저희가 북송되기 전까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잡히면 이렇게 소처럼 코를 끼워가거나 이렇게 손바닥에 쇠를 끼워가지고 손을 끼워서 간다고. 그래서 약간 잡혀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문 변방대에 끌려가서 한 5일 있다가 수갑 차고 중국 버스를 타고 두만강 통해서 보이부에, 이제 북한 보이부에 이제 인계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수갑도 중국 공안들이 풀어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신발끈을 풀어! 이러니까 신발끈 끝 풀래요. 그래서 신발끈 풀어가지고 그 자기 신발끈으로 이제 자기 손목을 묶어서, 수갑도 없는 거죠, 북한이. 그래서 이제 보이부에 가서 그때 이제 신체 검사가 있는, 다양한 뭐 조사도 있지만 신체 검사가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한테 신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어른들이랑 다 같이 그냥 여성들이랑 들어가서 벗어 하면 그냥 다 벗는 거고, 시키는 대로. 정말 지금도 차마 그거는 적나라하게 입으로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느끼는, 그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 나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맞았어요. 쓰레기 같은 년, 그러니까 너네는 수치심도 느껴서는 안 될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감정들을 짓밟히고 짓눌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인간이기를 그냥 포기하고 다루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조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몇 평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한 40명 정도 여성이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도 부족하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다리를 다 벌리면 그 앞에 차근차근 앉는 거예요. 정말 무슨 짐짝을 차곡차곡 이렇게 개어 놓듯이. 그러면 밤에 되면 그냥 그 자세에서 서로 이렇게 뒤로 이제 눕는 거죠. 각자 이제 남의 이제 배를 베고 자는 건데, 그러면 이 발은 움직이다 보니까 남의 막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굴을 차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첫날 밤인데 누가 제 다리를 그렇게 꼬집는 거예요. 제 다리가 뭘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저를 발로 계속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꼬집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숨 막히고 막 아프고 하니까. 다행인 건 다음날 아침에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서로 꼬집혔으니까. 이해는 하니까. 그렇게 이제 또 며칠 조사 과정을 받고 나서 노동단련대에 보내주고, 노동단련대에서 엄마가, 저랑 언니는 엄마를 노동단련돼서 여기서 잃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동생을 이제 모유 수유 중에 이제 잡힌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애를 낳았다 그러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다 이제 듣는 거죠. 더 심한 구타를 당하고. 그걸 아니까 엄마가 이제 통증이 있어도 이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염증이 이제 수축도 제대로 못하고. 염증이 심한데 이제 아프다 그러면 꾀병이라고 다 취급을 해요. 그래서 노동에서도 제외 안 시켜주거든요. 엄마는 일을 하는 강제 노동 현장에 계속 나갔는데, 그날따라 5월이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염증이 있고 열도 나는데 이 비까지 오니까 춥고 하니까 이 심해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사상교육 시간에 갑자기 엄마가 이제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일어서면서 바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뒤를 이제 보신 거예요. 변을 보셨는데, 이 먹은 게 음식이 나온 게 아니라 빨간색이랑
하얀색 그 곱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벼는 처음 그때 봤어요. 그냥 북한의 그런 수용시설에서는 설사만 3일에도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이제 설사도 아니고 이 몸에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언니랑 저 그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또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잘해구나. 이게 뭐 무슨 감정인지 저도 이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무겁고 어두운 게 꽉 차 있긴 했는데 막 슬퍼서 울거나 뭐 엄마가 죽는다고 뭐 소리 지르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엄마를 이제 보내드릴 준비를 어쩌면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 살아나는 일도 이제 거의 드물어가지고. 그 이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엄마가 이제 병실처럼 이제 그런 곳에 따로 이제 분리가 되고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따라서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 중국 변방대에서 우리랑 같이 이제 잡혀 있던 무산내기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중국을 너무 자주 이제 드나들면서 몸에다 돈을 어떻게 숨기는지 이 돈을 숨겨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온 돈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그 보안원들한테도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당시 북한 돈 150원으로 엄마한테 닌게를 하나 딱 사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닌겔 딱 한 대 맞고 완전 회복된 건 아니지만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죠. 그렇게 저희는 또 다시 도집결이라는 곳에 갔고 도집결에 가보니 저희가 북한 사람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지역에는 아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사자 실종자가 너무 많아서 3년 실종이면 사망 처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꽃제비 생활 1년 했고 중국에서 이제 3년을 살다 보니까 4년 동안 무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 호적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엄마는 환자고 저는 저랑 언니는 이제 미성년자고 하니까 어떻게 형도 못 내리고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온 사람한테 저희를 그냥 딸라서 보낸 거예요. 함경부터 운덕에 가는 저희 고향에 가는 그 여성이고 그 여성을 이제 데리러 온 그 여자의 직장 동료에게 저희를 가서 뭐 대면으로라도 확인이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중간에 도망칠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미성년자와 환자를 감옥 생활하게 내버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당시 처리를 했던 거죠. 그게 저희한테는 다시 이제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바로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알아서 갈 테니까 놔달라고 했고 그 사람도 딱 보니 거지 3명인 거예요. 저희는 뭐 옷도 멀쩡해서 뭐 음식과 바꿔먹고 이럴 형편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깡 시골로 팔려가가지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냥 그 집 할머니가 시내에 나가면 남들이 입던 중고 옷 이제 버리거나 주면 그걸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입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러다 보니 옷을 뭐 북한에서 뭐 제대로 바꿔 먹을 뭐 또 안 되는 거지 3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풀어준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두만강을 향해서 긴 이야기지만 다시 또 탈북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수용시설에서 사실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이제 팔려가서 살았잖아요. 북한에서 온 거지란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되게 북한을 그리워했어요. 내 고향이고 고난의 행군 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빠와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도 있고 친구들과 나눴던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노래이지만 고향 노래니까 물론 그들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도. 그걸 부르면서 북한이라는 거를 마냥 고향이니까 그리워했는데 강제 북송을 겪으면서 내 고향인 건 맞는데 정말 내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될 곳 그런 생각이 엄청 크게 들었었어요.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랬던 거는 뭐 누구를 탓하거나 뭐 이럴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다 배고팠고 장군님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나쁜 미국 놈들이 식량을 가지고 오는 배를 폭격해서 바다에 빠지고 남조선 간첩들이 뭐 나쁜 종자를 심게 해서 흉년이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정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이제 향해 있었거든요. 근데 강제 북송을 하고 나서 우리가 겪었던 거는 다른 누가 한 거나 뭐 개개인이 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우리한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고향이긴 해도 정말 내가 여기서 인간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그때도 어렸지만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았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인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들 그때 서서히 사실 생겼고 그 강제 북송까지일 때까지는 그냥 정말 북한은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단지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곳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원동력이 없습니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탈북하기를 참 잘 선택하셨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저희한테. 그냥 목숨이 살아 있으니까 살려고 바등바등 했고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간 사람들이 그만큼 뭐 살기 위한 노력이 없었을까? 살기 위해서 저희보다 덜 아등바등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히 뭐 원동력이라기보다도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운이 안 좋았으면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았을 수도 있고 또 운이 안 좋았으면 농작물 훔치다 매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겠지만 단지 운이 좋아서 저희는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냥 삶이 떠미는 것으로 떠밀려 가다 보니 탈북도 했고 떠밀려 가다 보니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떠밀려 가다 보니 이제 생존한 건데 유일하게 선택을 했다면 대한민국에 오는 거는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탈북을 할 때는 오로지 먹을 거였어요. 생존이었던 거죠. 진짜 뭐 생존이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단순하게 먹을 거였어요. 먹을 거를 찾아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한 번 북송되고 나서 딱 중국에 다시 왔더니 살기가 더 막막하고 좀 중국에서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송되고 나서 다양한 탈북민을 만나는데 뭐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었고 뭐 되게 잘 살았다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저희가 제일 바보같이 산 거예요. 시골에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내로 나가서 일도 하고 언니도 그렇고 저도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언니는 남의 집 애기 봐주는 일을 하고 저는 케이크를 만드는 식당이 아니라 카페에 가서 뒤에서 주방에서 케이크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정말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죄인의 심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송될지 이제 모르는 거고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 지옥을 더 이상을 겪고 싶지 않았었어요. 너무 이제 불안한 거죠. 정말 경찰차가 뭐 어디가 불이 나서 외고 소리가 나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죄 지은 사람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언제 내가 탈북자인지 눈치를 챌지 항상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어서 그때 한국에 이제 누군가는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탈북자들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사실 그 전에는 조선족들이 한국 남성에게 시집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얼마나 그 여성들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 나도 조선족이었다면 한국 남자한테 시집가서 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서서히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가을 동화가 저의 시작이었고, 대한민국을 알게 된 시작이었고, 나중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도 중국에서 보면서 또 조선족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걸 알고, 그러다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신분을 준다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가고 싶고 이러던 중에 지인이 브로커를 연결해 줬어요. 저희는 그 브로커랑 통화하고 3일 만에 출발했어요. 몽골로. 네. 뭐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항상 동경했던 거고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앞으로의 1분을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내일도 계획해 보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출발하고 그때까지 이제 일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그러니까 1인당 2만 위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엄마랑 저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송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미 북송 경험이 있어서 셋이 다 같이 가다가 잡히면 이거는 죽는다. 누군가 하나는 남아서 혹시 잡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언니가 맞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북한으로 돌아가서 아빠 묘소를 찾아서 인사해야 된다는 그거를 언니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저는 전혀 그런 거 어릴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언니는 그런 감정이 이제 그런 마음이 커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일단 가면 그 길은 너무너무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언니가 남기도 했고 또 언니가 당시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니는 남고 엄마랑 저만 이제 3일 만에 출발을 해서 내몽골까지 가고 내몽골에서 브로커들을 만나서 철저한 그 그린라인을 넘어가지고 몽골 고비 사막에 이제 가서 뭐 긴 이야기지만 거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으로 한 4개월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데 진짜 저희는 배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탈북했고 자유를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행을 선택을 한 거죠.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모든 북한 여성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북한 여성은 여성으로 북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희생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구조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이 희생되어야만 가정이 유지되고 생계가 이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대한민국 분들이 북한에 혹은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여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버린 여성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북한을 탈출한 것도 대한민국 온 것도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팔려가기도 했고 또 강제 북송되었을 때 자식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또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자녀들 때문에 오로지 자유를 느끼고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뼈를 깎아서 돈을 벌어서 북한 가족에게 보내고 중국에 있는 자녀를 또 보내고 그래서 북한에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도 자신의 그거를 갈고 갈아서 자녀와 가족을 지탱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북한에서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예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그런 영향을 못 주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북한 어머니들은 억세요. 부드럽지 않아요. 엄마한테 엄청 맞으면서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우셨던 것 같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스스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또 잊고 그런 편이어서 그런 것들을 엄마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라면 귀농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를 중국 그 시골에 팔려가서 농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 농사 지으면서 살고, 집에 있는 닭, 오리, 돼지, 소는 제가 다 키웠거든요. 근데 그게 즐거웠어요, 저한테는. 그 동물들과 교감하고, 시골에서 뭐 오이를 심던, 뭐 가지를 심던, 제가 이렇게 막 물 주고 해서 쓱쓱 크는 그 성취감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약간 시골에 가서 뭐 어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해서 사는 삶을 꿈꾸고 있는데, 다만 제가 시골에서 살더라도 북한에 있는 제 친구가 저처럼 자유로운 생활, 뭐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한 손에는 항상 북한 인권을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습니다. 물론 북한에서의 그런 사회 문화적 변화가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의 그런 국한되어 있는 면들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북한 여성들이 지금 물론 생존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하고 있는 노력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 여성들이 북한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분들이 힘을 내서 이 부조리함을 바꾸고 여성도 남성과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차별 없이 북한 사회가 공정하고 차별 없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바꾸는데 북한 여성들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힘을 낸다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